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몇 년 전 전 남편과 좋지 않게 헤어지고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저의 결혼 생활과 그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으로 가족이 되면 평생 티격태격하며 살아도 같이 늙어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나 쉬운 일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고민할 때만 해도 저 혼자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게 맞는지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잘한 선택이었다 싶네요.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이혼을 안 하고 전 남편에게 미련이 있었더라면 제가 지금 제 인생을 살 수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절대 후회하지 않지만 10여 년 결혼 생활은 참 후회되는 것 투성이네요. 내가 너무 바보 같고 희생만 했던 게 아닌가 억울한 마음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함과 괴로움도 견뎌내며 묵묵히 살아가다 보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맞는 것도 같더라고요. 제 발에 걸려 넘어지고 제 꾀에 넘어간다 하더니 결국 자기 팔자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야 열심히 살아왔으니 나쁜 일을 걱정하지 않지만 저와 제 자식에게 상처 준 전 남편은 그 말을 두고두고 새겨야 할 듯 싶네요. 그럼 제가 겪은 그 일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10대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후로 엄마와 저 이렇게 두 식구로 단출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는 혼자 자식을 키우시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아버지가 계실 적에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던 부모님 덕분에 저는 큰 걱정 없이 잘 살아왔었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거나 특별한 재주가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부모님 속썩이지 않고 건강한 착한 딸로 커갔습니다. 그러다 저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정의 평화는 산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웃는 얼굴로 저를 안아주셨던 아버지를 더는 볼 수 없다니, 더는 저에게 아버지란 존재가 없다는 것이 엄청난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와 저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꽤 오랜 시간을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 서서히 털고 일어서야 했습니다. 익숙해진다고 빈자리가 채워지는 건 아니었지만 남아있는 슬픔을 극복하려고 저희 모녀는 단 둘이 서로를 위해 많이 노력하며 애썼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외롭지 않도록 친구보다 엄마와 시간을 보내려고 애썼고 엄마 역시 전보다 더 힘든 일을 하시면서 하나뿐인 자식에게 조금 더 해주시려 노력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알기에 저희 두 가족은 힘든 시간들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20살이 되었고 저는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저는 일찍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고 제가 엄마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적금이나 저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월급은 전부 엄마에게 가져다 드리곤 했습니다. 엄마는 딸이 벌어온 돈을 어떻게 쓰겠냐며 제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시겠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어린 시절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 없이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내가 완벽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고
결혼하면서 엄마와 떨어져야 한다는 것도 내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일만 하며 살아오다 보니 저는 벌써 30이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때는 30만 되어도 노처녀 소리를 들을 때였고 이미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30 전에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주변에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라며 비웃는 소리 듣는 건 짜증났지만 엄마와 단둘이 사는 것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기에 무시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한 혼자 지낼 생각이었죠. 그러다 그쯤 제가 이직을 하게 되고 같은 회사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남자랑 제가 잘 될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2살이나 어렸고 이제 막 옮긴 회사에서 연애를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정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인연은 정해져 있다는 게 맞는지 제가 의도하지 않게 그 사람과 점점 가까워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팀도 달랐던 저희는 어쩌다 보니 같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피드백을 나누며 대화할 일도 많았었고, 단둘이 지방 출장을 떠나는 일도 생기게 되었어요. 직원들과 출장을 가는 게 유난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지혁 씨와 함께 떠나는 출장은 왠지 달랐습니다. 어쩌면 제가 제 생각과 달리 그 사람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날따라 저는 잘 안 입던 좋은 옷도 꺼내 입고 안 뿌리던 향수까지 뿌렸어요. 그리고 회사 차로 지혁 씨와 함께 지방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동료로만 생각하던 사람과 단 둘이 멀리 떠나다 보니 왠지 평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지혁 씨도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왠지 들떠 보였죠. 출장지에서 일을 일찍 끝낸 저희는 간단히 맥주를 하며 이른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일도 잘 마무리되었겠다. 술도 한 잔 들어갔겠다. 어쩌다 보니 평소 안 하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직을 하고서 바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서 다른 직원들과 친해질 계기도 없고 얘기를 나눌 일도 없어서 지혁 씨와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네요. 혹시 실례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혜수 씨는 결혼 생각 없으세요? 저요? 독신주의라고 하기에는 거창한데 그냥 아직 마음 맞는 사람도 못 찾았고 딱히 결혼을 꼭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제가 엄마랑 단둘이 사는데 제가 결혼하면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 많아서요. 아, 그냥 궁금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으신지 물어봤는데 듣고 보니 제 사정이랑 많이 비슷하네요. 사실 저도 홀어머니 모시고 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늦게 가지셔서 제가 늦둥이 외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저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저도 평생 어머니랑 단 둘이 살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 혼자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머니는 저 장가 가는 것만 기다리시는데 이래저래 미루고 핑계대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늦어졌네요. 지혁 씨는 아직 늦은 건 아니죠. 저보다 어리고 남자잖아요. 아직 결혼 생각 있으시면 언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하시면 되죠. 생각보다 마음 맞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자들이 홀어머니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사실 전에 만나던 사람이랑 결혼 얘기가 오갔었는데 나이 든 홀어머니가 마음에 걸린다고
결국 헤어졌어요. 어머니 모시고 살자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냥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핑계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돼서 원망했는데 지금은 그냥 내 사정이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너무 욕심 안 가지려고 해요. 근데 혜수 씨도 어머님이랑 단둘이 산다고 하니까 좀 공감이 갈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날 저희는 서로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겪었던 어려운 일들과 편견들, 그리고 걱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 얘기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 비슷한 부분이 많아 저도 신이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단시간에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2살이나 어려서 마냥 동생 같은 줄만 알았는데 어머니를 걱정하고 아끼는 걸 보면 책임감도 있고 저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이후 조금씩 서로 마음을 쌓아갔고 결국 사내 커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는 소식에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동안 딸이 스트레스를 받을까 싶어 결혼 얘기를 아끼셨으면서도 내심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혜수야, 너 정말 결혼 생각은 없니? 너 지금도 늦지 않았다. 둘이 좋으면 빨리 결혼해도 나쁘지 않아. 너는 너 닮은 아이 낳고 싶지 않아? 엄마는 결혼한 거 절대 후회 안 한다. 결혼해서 네 아빠같이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너같이 예쁘고 잘난 딸도 낳았잖아. 엄마는 네가 결혼해서 예쁜 아이 낳고 가족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맨날 나랑 같이 살다가 죽겠다고 하는 소리도 듣기 싫다. 내 걱정 말고 너도 네 행복 찾아서 떠나. 엄마가 바라는 거야말로 그런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결혼을 마음먹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평생 서로를 책임지는 일이 마음먹기 쉬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지혁 씨가 좋아서 연애를 하는 거지만 결혼까지는 고민이 될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처음부터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만나보기로 약속했었어요.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생각해보자고 결정했죠. 그렇게 저희는 2년 가까운 시간을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연애를 짧게 하고 일찍 결혼을 서두를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한 번 늦은 결혼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었죠. 2년이라는 시간을 만나면서 지혁 씨에게 그만한 신뢰와 확신을 느꼈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이었고 저를 위한 배려심도 많았습니다. 연하여서 부담스러워했던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줄 정도로 책임감도 있고 사회성도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서로 홀어머니를 모시며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연애 기간 내내 효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결혼을 하면 우리 엄마까지 잘 모시겠다며 다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직 어머니들이 정정하셔서 직접 모시고 살 필요는 없었지만 남편은 나중에 큰 집을 사서 한 집에서 어머니들을 모시고 같이 살자며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그런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을 텐데 먼저 그렇게 얘기해주고 행복해하는 지혁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결혼한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뵙게 되었어요. 저희가 만난다는 건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막상 인사를 하러 가니 무척이나 떨렸습니다. 사실 저는 연애할 때부터 마음에 걸리는 게 참 많았어요. 노처녀의 주제에 안 어울리게 연하 남친까지 만났으니 말입니다.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도 늘 걸리는 일이었지만 그건 다행히 양쪽 사정이 같아서 다행이었네요. 하지만 다행히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반겨주셨고 저희가 예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양가 어머니들의 환영 아래 저희는 30이 넘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가 집안 사정이 비슷하고 형편도 비슷한 탓에 저희는 서로 모아둔 돈으로 작은 구축 아파트를 구해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신축으로 가기를 바라셨고 엄마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내어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엄마 돈을 한 푼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구축이어도 인테리어만 손보면 깨끗한데 뭐하러 부모님께 손을 벌리나 싶었거든요. 그 돈은 엄마 비상금으로 쓰시라 말씀드리고 저희는 조촐하게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구축 아파트를 구하며 대출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열심히 살아야 할 목표가 있었어요. 남편의 얘기대로 나중에 큰 집을 얻어 어머님들과 함께 할 생각에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 했죠. 그렇게 저희는 열심히 살면서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결혼 생각은 제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늦게 한 결혼이라 그런지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고 다행히 같은 회사 다니면서 출퇴근도 같이 하다 보니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얼굴 볼 여력은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죠. 그렇게 알콩달콩 예쁘게 살던 저희는 결혼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에 임신이면 노산 초입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소식이 빨리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기만 했어요.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일찍 찾아왔구나 싶어서 그래서 아이 태명을 효자라고 지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임신 소식에 양가 어머니들은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아직 조금은 어색한 시어머니는 제게 고맙다며 몇 번이나 말씀하시며 임신을 축하해 주셨고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아 가정 꾸리기만 오매불망 바라시던 엄마는 기뻐서 눈물까지 흘리셨죠. 그걸 보니 내가 그동안 엄마 걱정을 한다고 하면서 불효를 했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이들 유치원 보낼 나이에 저 혼자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어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노산이면 유산 위험도 높다는 말에 가족들은 제가 일을 그만두기를 바라셨어요. 저는 가능할 때 조금의 돈이라도 더 벌 생각에 배부르기 전까지는 괜찮을 거라며 고집을 부렸었는데 결국 몸에 무리를 느끼며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젊은 나이는 아니라 그런지 임신 초기부터 빈혈기도 심하고 회사 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사를 한 후로 태교를 하며 집에서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임신을 하고 퇴사까지 하게 될 줄 몰랐던 저는 몸은 편하면서도 마음은 왠지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를 내가 무사히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싶은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런지 왠지 혼자 있는 시간들이 쓸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서먹한 시어머니께도 찾아뵙고 엄마 퇴근 시간에 맞춰 친정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워주신 두 어머니들께 아이 양육에 대한 조언도 얻고 그동안 미처 몰랐던 어머니들의 고생담을 듣다 보면 남편 없이 홀로 자식을 키우신 두 분이 참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곧 아이까지 태어나고 새 식구가 되기를 기다리며 홀로 엄마가 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 몰래 병원을 다니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퇴근하기 전에 미리 친정에 가 있으려 했다가 친정집 안방에서 엄마의 처방전과 못 보던 약들을 보게 되었던 거죠. 동네 병원도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타온 약을 보니 왠지 좋지 못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불안해진 저는 엄마가 오실 때까지 인터넷에 약에 대해 검색을 하게 되었고 엄마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몰래 병원 다니고 있었어? 이거 암 관련된 약이라는데 이걸 엄마가 왜 먹어? 엄마, 설마 암이야? 그때까지도 저는 설마 하며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약이 한 군데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식이 짧아서 오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암이냐 묻는 제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셨고 저는 그제서야 정말 우리 엄마가 암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됐다.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약 먹고 치료받으면서 상황 보자고 하셨어. 상황이 그래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하기도 어렵다 그러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정말 암이야? 근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가족한테 숨길 수가 있어?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도 아이 임신하고서 많이 힘든데 내가 너한테 이런 걱정을 어떻게 끼치겠니? 너 출산하고 좀 지나면 천천히 말하려고 그랬어. 그리고 아직 걱정하고 그럴 단계도 아니야. 암이라는데 걱정하고 안 하고 할 단계가 따로 있어? 당장 수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약만 먹어서 되는 거 맞대? 아휴,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엄마 지금도 멀쩡해 보이지 않니?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괜히 난리 피울 거 없어. 엄마가 부쩍 피곤하다고 하시고 왠지 야위어 보이시는 모습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엄마가 그러시는 게 그저 나이가 드셨기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도 환갑이 되어 이전 같지 않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암이라니 그건 정말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아프면서도 임신 중인 딸을 걱정시킬까 싶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뒤늦게 알게 된 저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런 엄마를 혼자 두기 어려웠던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 집에 모시면 어떨까? 엄마는 아직 괜찮다 그러시지만 내가 불안해서. 어차피 나 아이도 낳고도 한동안 집에 있을 건데 엄마 식사라도 챙겨드리면 좋잖아. 암이 그냥 가벼운 병도 아닌데 언제 어떻게 안 좋아지실지도 모르고 웬만하면 내가 챙겨드리고 싶어서. 글쎄, 그 장모님 상황은 안타깝긴 한데 우리가 모신다고 해도 장모님이 좋아하실까? 장모님이 당신한테 말 안 한 것도 다 당신 걱정해서 때문이었잖아. 나는 출근하느라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당신 아이 임신하고서 장모님까지 모시려면 힘들 거고 장모님도 사위랑 지내는 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그래도 아무리 불편해도 혼자 아픈 것보다는 옆에 누가 있는 게 낫지 않겠어? 글쎄, 나도 장모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마 분명 불편하다 하실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은 괜찮으시다며. 정말 혼자 못 계실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괜찮은 요양시설을 알아보자. 비싸도 믿고 맡길 만큼 괜찮은 곳도 많을 거야. 돈이야 얼마나 들던 그건 걱정하지 말고. 물론 당장 아이 태어나고 하면 들어갈 돈이야 많겠지만 그래도 장모님 일인데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엄마가 걱정되어서 모시고 싶다 말하기는 했지만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시설에 모시자는 남편 말이 우리 엄마를 배려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 말대로 당분간 엄마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고, 아이를 낳고 혼자 육아를 하면서 아픈 엄마를 자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엄마는 아픈 와중에도 손자 소식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아이 낳고 육아에 시달리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아픈 엄마를 챙기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게 자주 올 필요 없다며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 하셨지만 말과 달리 상태는 점점 나빠지셨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엄마는 그때 수술할 상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받아도 의미가 없는 상태이셨어요. 그래서 치료 명목으로 약만 드시면서 겨우 버티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대체 딸을 두고 왜 혼자 어려움을 끌어안고 계시는지 그런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중에서야 그게 부모의 마음일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길게 버티지 못하시고 답답하시다며 요양원 입원도 거절하시더니 약에 의존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나마 예뻐하던 손자 돌잔치는 보고 가셔서 다행이라 해야 할까 모르겠네요. 내가 결혼하지 않고 애가 없었더라면 엄마를 더 잘 챙길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의미 없는 후회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의지하던 엄마를 떠나보내고 저는 무척이나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의 죽음을 겪어보고 보기 힘든 투병 생활이 끝나고 편안해 보이는 엄마를 보며 담담하게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실성한 사람으로 보일 만큼 슬픔에 빠져 있었죠. 아무래도 더 오랜 시간 같이 하고 더 많은 추억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아무리 슬프다 해서 한없이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친정 엄마만큼이나 남은 가족들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옆에서 밥 달라 보채는 돌쟁이 아이 때문에 슬플 겨를도 없던 저는 다행히 생각보다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일찍 친정 엄마를 보내드리고 저는 시어머니 걱정이 부쩍 들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보다 나이도 더 많으셨는데 이제는 시어머니도 마냥 마음 놓고 계실 나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친정 엄마도 안 계시고 남편 얘기처럼 양가 어머니들 모시고 살 기회는 사라졌지만 나중에 시어머니라도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물론 그러려면 아직 한참 더 남았다고 생각했지만요. 그런데 불행이라는 건 쉴 틈 없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건지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 변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정정하셨던 어머님도 몸이 예전 같지는 않으셨고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다치고 마셨습니다. 그걸 처음으로 발견한 게 저였어요.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에 자주 찾아가려고 했고 손주를 보여드리려 낮에 방문을 했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놀란 제가 경비실에 부탁해서 현관문을 열었고
화장실에 혼자 쓰러져 계신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다행히 목숨은 건지실 수 있으셨어요. 제가 그날 시댁을 찾지 않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대로 돌아가셨겠죠. 시어머니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뇌졸중 후유증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거의 반신불수가 되어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혼자 계시지 못하게 되셨죠. 친정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시어머니에게까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저는 제 인생이 답답스러웠습니다. 돌볼 사람이 필요한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부부는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요양원이 비용도 많이 들고 요즘 워낙 문제도 많다 그러니까 가족이 제일 좋긴 한데 나는 일하고 당신은 혼자 아이 키운다고 힘들어서 걱정이네. 남편은 요양원에 모셔야 할까, 간병인을 구해야 할까 이것저것 말했지만 대신 제가 어머니를 간병하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순간 우리 엄마는 불편하실 거라며 요양원 얘기를 꺼냈던 남편이 생각나 잠시 섭섭하기도 했지만 상황이 다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를 남에게 맡길 자신이 없어 제가 시어머니 간병을 맡기로 했어요. 잠깐씩 간병인을 쓰더라도 남의 손보다는 제가 낫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어린아이를 업고 시어머니 간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시어머니 댁에 왔다 갔다 하려 했는데 그게 더 문제였어요. 밤에 혼자 계시게 둘 수도 없고 야간 간병비가 더 비싼 바람에 결국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맡아준 제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까지 보였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기꺼이 고생을 감내하기로 했습니다. 큰맘 먹고 직접 시어머니를 모시기는 했지만 간병은 예상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아직 아이가 어린 탓에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내조의 육아에 간병까지 저는 힘겨운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아마 저희 엄마도 제게 이런 고생을 시키기 싫으셔서 말도 안 하고 혼자 앓으셨나 싶었고 그 마음을 생각하니 제 속이 아프기도 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니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내지는 못했지만 평소에 어머니가 제게 잘해주셨기에 저도 친정엄마처럼 생각하며 잘 모시려 노력했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며 노력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점점 힘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혼자 움직이는 건 거의 못하실 정도로 손이 많이 필요한 분이셨고 저는 어머니의 모든 것을 챙기며 다 큰 어른을 키우는 듯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중풍이라는 게 회복이 없는 병이다 보니 완치를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나아지는 기미라도 보이면 간병에 보람이라도 있을 텐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현상 유지일 뿐이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긴 병에 장사 없다더니 처음에는 효자처럼 굴던 남편도 몇 년 뒤에는 가끔 시어머니 얼굴만 들여다보고 자기 할 일 하기 바빴고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며 힘이 빠지기도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간병을 시작하며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육아에 간병까지 하느라 너무 바빠서 부부간에 시간을 가질 여유도 없었고 남편도 시어머니가 아프시게 되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으니까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고 적응될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희 부부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퇴근하고 돌아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 5년,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저도 남편도 각자 생활에 적응해 가는 듯 싶었습니다. 저희는 부부라기에는 동거인에 가까워졌고, 남편은 아프신 어머니와 힘들어 보이는 아내를 보기가 버거운 건지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쯤 남편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며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 때문이라니 저도 뭐라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형편에 그런 비싼 취미도 그렇고 주말 내내 골프를 배우러 다니는 남편의 일상이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골프 꼭 배워야 해? 나는 주말만 기다리고 사는데 주말까지 나 혼자 고생하면 나는 언제 쉬어? 내가 그냥 놀자고 이래? 나도 내일 모레면 40인데 진급 안 할 거야? 당신이 회사 관둔 지 오래돼서 잘 모르나 본데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평일 주말 할 거 없어. 나라고 골프 치고 싶어서 치는 줄 알아? 이렇게라도 어울려 잘 보여서 진급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당장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 네 식구 어떻게 살 거야? 당신 자신 있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그 후로 매주 골프를 치러 다녔고 일 때문에 억지로 한다기에는 너무 즐거워하며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골프에 푹 빠져버린 건지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스크린 골프장을 차리겠다며 제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나 조만간 회사 관두고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 끌어서 스크린 골프장 차릴까 해. 스크린 골프장이라니? 그럼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야? 아니,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관두겠다는 거야? 사실 내가 당신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회사 다니는 거 너무 힘들었어. 진급도 어렵고 월급도 안 오르는데 이런데 내 인생 걸어서 뭐 하나 싶더라고. 요즘 골프하는 사람 많은 건 당신도 알지? 이럴 때 스크린 골프장 차리면 대박 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리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장사가 쉬운 것도 아닌데 나랑 상의도 없이 그렇게 혼자 결정하면 어떡해. 내가 내 인생 선택하는 건데 당신한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해? 그리고 내가 자신도 없이 시작하겠다고 하겠어? 벌써 나 도와주겠다는 투자자도 구했고 내가 가진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게 뭐 음식 장사 같은 것도 아니고 시설만 잘 해두면 수익 들어오는 건 보장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당신은 그냥 집안일이나 신경 쓰면 돼.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해도 자영업이 쉬울 리가 있겠나요? 저는 걱정되어 만류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결국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미 퇴사까지 한 마당에 저는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기 고집대로 스크린 골프장을 차리고 그 후로는 매일 가게 핑계로 이전보다 훨씬 긴 시간을 밖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자영업이다 보니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핑계대며 집에 안 들어오기 딱 좋았죠. 섭섭하기는 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점점 멀어져 갔고 저는 혼자 시어머니를 챙기며 기댈 곳이라고는 어린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인생의 낙은
제 아들이 유일했어요. 남편은 내 맘 같지 않고 시어머니 모시는 건 힘들고 간병하느라 사회생활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는 와중에 착한 제 아들만이 유일한 제 편이었습니다. 마냥 어린 줄만 알았던 아이는 힘든 엄마를 보며 일찍 철이 들었고 어느새 제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죠. 그래봤자 아직 초등학생이었지만 그만큼 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도 또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간병한 지 10년 만에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10여 년 간병하며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봐왔지만 그래도 막상 돌아가시니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들고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10년이면 그래도 오래 버티셨다는 의사의 말에 위안을 느낄 새도 없이 저는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생전 간병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보면 친정엄마 생각도 나고 제게 잘해주신 것도 많아 힘들지만 보람찬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시어머니의 죽음 또한 저에게는 무척이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인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정작 효자였던 남편은 예상한 듯 생각보다 덤덤한 모습이었어요. 그게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남편이 속으로는 힘들겠지 싶어 위로를 하려는데 그날 밤 남편이 제게 충격적인 고백을 해왔습니다. 나 할 말 있어. 어머니 장례 끝나면 하려고 했는데 하루 빨리 하나 늦게 하나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말이야. 그냥 속 편하게 털어놓고 말려고. 무슨 얘기길래 그래? 무슨 얘기인지 짐작도 못한 제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 다른 여자 있어. 벌써 1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상황이 그래서 말을 못했어. 근데 이제 엄마도 돌아가셨고 당신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이혼하자. 뭐? 당신 지금 바람 폈다고 당신 입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 내 입으로 말하는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루라도 빨리 알려야 당신한테도 좋지 않겠어? 아무튼 나 그 여자랑 새 살림 차리고 싶으니까 당신도 고집 부리지 말고 이혼해줘.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어? 저는 너무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태 나한테 자기 엄마 간병을 맡겨두고 뒤에서 몰래 바람을 피고 다녔으면서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이혼을 해달라 하네요. 아무리 섭섭하게 했어도 이렇게나 쓰레기일 줄은 몰랐는데 아무래도 제가 남편을 잘못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남편을 죽도록 패고 싶었지만 차마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순간 왜 그렇게 엄마 생각이 났는지 엄마도 제가 그러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았죠.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혼자 장례를 마무리하고 발인을 하는 동안 저는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혼을 그냥 해주려니 너무 속이 상했지만 껍데기를 끌어안고 살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10년 세월이 아까웠다면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이었을까요? 시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런 놈을 대신해서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제 자신이 너무 안쓰러웠네요. 한참 생각하던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더니 이왕 헤어질 생각이면 제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친권과 제게 더 많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면 이혼해주겠다 했죠. 처음에는 재산 분할 해주기 싫어서 고집 부리던 남편도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제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 이혼으로 끝내니 이혼하는 데 드는 시간이 겨우 2달이었어요. 결혼 준비에만 몇 달이 걸렸고 결혼 생활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혼은 이렇게 쉽다는 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남편이 된 그 사람은 혼자 아이를 잘 키우라며 제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고 떠났습니다. 그걸 보니 애써 억누르던 분노가 다시 튀어나오는 것 같았죠. 재산 분할을 잘 받아내고 아이 양육권을 가져왔다 해도 남편에 대한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매일 밤 남편을 저주해왔어요. 성격이 유하다 생각했던 제가 누군가를 그렇게나 미워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말이죠. 매일 밤 전 남편을 저주하던 어느 날, 저는 또 한 번 믿지 못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지 반년이 되지 않아 걸려온 전 남편의 전화였어요. 전 남편은 다 죽어가는 소리로 병원에 있다며 자신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랑 이혼을 하고 얼마 뒤 상간녀랑 동남아로 골프 여행을 갔다가 난데없이 벼락을 맞아 불구가 되었다는 거였죠. 벼락 맞을 확률이 로또 될 확률보다 적다던데 너무 황당한 그 얘기에 저는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이놈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나 싶어서 직접 병원으로 찾아갔더니 정말로 이 인간이 휠체어를 타고 저를 보고 울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못 걷는데. 나 어떡해. 나 좀 도와줘. 응? 정말 벼락을 맞은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죄를 지어서 벌 받았나 봐. 그 여자가 내 꼴 보더니 헤어지자고 도망가 버리고 어디 연락할 곳이 없어서 염치 없지만 당신한테 연락한 거야. 여보, 나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고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 착한 사람이잖아. 당신 나 보고도 그냥 외면하지 못할 거야. 그치? 이제 와서 나더러 병신된 널 용서해달라고? 네가 이러고 연락하면 내가 널 불쌍하게 생각할 줄 알았니? 웃기고 있네. 나 지금 너무나 행복해. 나 혼자 고생한 게 너무 억울해서 너한테 제발 벌 달라고 매일 밤 빌었는데 정말 바라던 대로 되어버렸네. 그러게 내가 착하게 살기는 했는지 하늘이 나를 그냥 버리시지는 않으셨나 봐. 그래, 이 꼴로 연락해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나는 네가 2달이 잃은 걸로 성에 안 차네?
앞으로 매일 밤 너라는 인간을 저주하면서 살 테니까 또 무슨 벌을 받을지 불안에 떨면서 살아봐. 저는 그놈에게 마지막으로 저주를 해주며 돌아섰습니다. 제 뒤통수에 애걸복걸하는 전남편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다 끝난 일이 되었네요. 그 후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전남편이 운영하던 스크린 골프장마저 문을 닫게 되고 저도 그 뒤로 영영 전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남편 앞에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놈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매일 저주할 생각도 없네요. 그냥 자기가 하는 만큼 되돌려 받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더 열심히 살려고요. 지금은 중학생이 된 아들과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무슨 일이 더 있을지 모르지만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늘 좋은 씨앗을 뿌리며 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들으시고 많은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며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